네, 인도동자 신문이 이제 세 번째 나왔죠. 3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 두 번의 준비를 걸쳐서 요번이 이제 창간호가 되겠습니다. 이 창간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에는 이제 그 신년시를 실었습니다. 우리 고일임 선생님은 이제 그 이 변혁적에 관한 시를 쓰시는 이제 진보운동 진영의 이제 시인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화물연대 싸움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이제 뭐 국가보안법, 뭐 사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 투쟁과 그 다음에 어떤 평화, 반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단순한 노동자 투쟁뿐만 아니라 민중해방 투쟁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면인데요.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고금리가 현재 4%인데 5%대 초반으로 고점을 찍을 것 같고, 인플레가 이제 다소 누그러지지만 여전히 이제 진행되고, 이 경제 침체가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인상과 경제가 침체되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이행기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날 신사유지 이 체계에서 전 세계가 상호 오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국가에 기생하는 뭐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죠. 혹은 수탈당하는 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유럽까지 그 충격을 줬습니다.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유럽은 엄청 비싼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제 그 자신의 위기죠. 이제 미국이 물가 인상 고금리, 경제 침체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이제 이러한 하위 국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종속 관계와 수탈 관계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 경제 블록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 한국이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축소되면서 무역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 블록이 이 강화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값싼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런 피해는 민중들에 가게 되고, 또 이러한 이제 그 이러한 경제 블록은 군사 블록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어, 블록 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이제 군사 블록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 블록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한상균 전 위원장의 그 기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노동자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석열권에 맞서서 이러한 계급 전쟁을 하는데, 단순한 이 경제 투쟁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자들이 이 정치 이 세력화가 돼야지만 결국은 계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조건을 해서 진보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이 통합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해서 단순히 형식적 후보단이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진보정당들이 연대연합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민주노총이 이제 정치 방침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방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 토론문이 중집에서 채택이 돼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이 4개 지지정당과 총선 상황을 공유하고 이 추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사회 대변인에게 주체를 세우며 또 진보 세력을 대중수용을 통해서 결집시키자는 이러한 내용의 정치 방침을 토론하고 있다. 아마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치 방침은 좀 더 장기적인 것으로서 가능하면 진보 정당들이 연대연합의 이상의 단일한 정당을 좀 추구하자.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자. 이런 쪽의 정치 방침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 총선에서는 아마 정당들끼리의 연대연합, 근데 후보 단일화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연대연합, 특히 이제 비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비례의 부분을 어떻게 연대연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현재 보수 양당 체제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국제면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중남미의 그 핑크타이드 좌파 정권의 등장을 쭉 달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우파들이 이제 반발을 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루를 예를 들면 페루에서 우파들이 카스티오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핵된 사유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자질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스티오 대통령을 지지했던 집권당, 그죠?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 이 탄핵의 일부 어, 묵인 내지 방임, 그래서 국회에서 보시게 되면 찬성이 101표, 반대가 6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자질 문제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 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페루의 경제 악화 그리고 우파들의 반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페루의 과도 세력과 미국 정부가 노동조합과 원주민 운동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파들이 이렇게 탄핵을 시켰는데 거기에 시킨 후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를 통해서 우리 좌파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을 누르고 있는데 이런 노동자 민중들이 이 좌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 탄핵 반대 전국 파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런 우익적 보수적인 의회를 해산해서 바로 총선을 실시할 것, 그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을 원하면서 이 노동자 민중 세력과 이 보수 정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사망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에서 이제 국제평화특위가 출범했습니다. 노동당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 평화 통일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제평화특위가 출범해서 첫 번째 행사로서 생타 평화위원회와 DMZ 평화기행을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이전 국제 문제나 평화, 반전 평화, 통일 문제 이런 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면은 창간호 특집으로서 이제 활동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활동가 이 설문조사는 노동당이나 그다음에 전국결집 그리고 노조와 조합 그다음에 촛불소통방 등 그 활동가들이 주로 모여 있는 텔방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100여 명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가 이제 진행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이제 그 노동자 일반이라든가 아니면 노조원 일반이 아니라 좀 활동가다. 그래서 이 전체 결과가 노동자들의 다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볼 수 없다. 의식이 높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 의제에 대해서 쭉 진행됐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독보라, 노동, 그죠? 환경, 그다음에 뭐 여성운동이나 어떤 젠더운동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다수 다수 의견이 66%죠. 노동운동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므로 노동운동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76.4%가 근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81%가 장기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는 원칙을 적용하되 각각의 생활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대와 50대가 생활비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가가 이제 각종 복지,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사회복지를 통해서 확충해야 된다는 다수 의견입니다. 즉 복지 제도로 보완되는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임금과 정년과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47.5%네요. 과반수가 약 안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제도, 군인연금, 공무원 및 교사연금도 이렇게 연금 체계가 다른데 이 연금 체계를 개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년 연장 문제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 이 연금들의 체계가 이 내는 돈, 받는 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 문제는 정년 연장 문제도 있다. 그런데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또 이 청년 고용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각종 뭐 노동학법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회에서 전에는 10만 명, 이제 5만 명만 되면 상임위원회 회부가 돼서 일단 논의 안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입법 발의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한 번은 논의해야 되는 이래서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51%반 정도가 대정수쟁을 먼저 한 후에 협상을 통해서 청원하는 방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 대중투쟁을 먼저 하지 않는 경우 많고 이 청원투쟁을 하는 거. 뭐 청원투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대중투쟁을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청원투쟁도 병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51%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36.7% 상당수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중투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대중투쟁은 대중투쟁들 하고 이와 별개로 청원운동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어쨌든 청원운동보다는 대중투쟁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노동운동이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이 지역사회 운동단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가 약 50%가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정치 세력화는 통합보다는 연대를 추진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의제, 향후 5년 동안 노동운동 진영이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이 세대 교체, 예, 세대 교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세대 교체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정년 문제,
그죠? 연금 문제. 그다음에 이 퇴직자 문제, 퇴직한 이후에 정년 이후에 좀 민주노조 운동에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민주노총 조합원이 엄청나게 퇴직하는데 이들을 민주노조 운동이나 전체 사회민주화에 견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 그다음에 청년 세대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2%고 거기에 못지않게 나온 것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 문제와 민주노총 혁신 문제입니다. 정치 세력화는 단순히 이제 진보 정당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정치 그리고 현장 조직이 이 정치 방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과 현장 조직의 문제 이런 진보 정당의 연대하라 민주노총 혁신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그 혁신 그래서 민주노총 혁신에 의하면 이제 이 산별 조직, 산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총이 전국 노동운동의 센터로 대금하고 현장 투쟁력을 강화해서 투쟁 중심의 민주노총 이 부분이 또 27%가 나왔고 이제 14%가 정파 문제다. 정파 문제는 이제 에, 폐쇄적인 조직 문화, 정파, 폐쇄적인 조직 문화,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든지 자기 중심의 공적 사업을 한다든지 공적 조직에서 정파 중심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파들이 조합 선거, 대중 투쟁보다는 이 선거에 치중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정파들이 이제 선거 때만 열심히 활동하는. 그다음에 정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 하는 승자 독식,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울산 노동운동의 평가나 대한 울산에서 노동자 지방정부에 관한 부분은 뭐 아주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면은 이제 노동인데요. 공공운수와 거기에 결합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했습니다. 공공운수의 경우는 어쨌든 이러한 뭐 여러 단위, 이제 공공운수가 사실은 이제 그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여러 단위가 있는데 그래서 뭐 철도도 했었고요, 그죠? 철도, 그다음에 뭐 화물연대도 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그 공공 부분, 공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업종별 특성별로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공동 파업이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특히 화물, 철도, 지하철 이런 부분에 이제 동시 파업 추진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정권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함으로써 계급투쟁, 이 계급투쟁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 차원을 넘어서 전체 총노동과 윤석열의 이 반노동 정권과의 어떤 전면적인 투쟁 전선은 구축되지 못했다. 그것이 이 과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산별 차원에서 윤석열의 노동계약에 맞서서 어떤 적극적으로 수세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이 파상적인 총파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업 투쟁에서 화물연대가 제일 중심에 섰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왜 화물연대가 이 파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전체 약 44만 대의 화물차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조직된 게 2만 6천이었고 그래서 이런 44만 대 중에서 2만 6천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그러한 파업을 할 수가 없겠죠. 실제 타격을 주는. 그래서 이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 많은 비조합원까지 조직을 해서 이번에 파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의 장기화로 되면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정부가
이제 그 운행 개시 명령, 그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여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 약 180쪽의 파괴 매뉴얼까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제 비조합원들이 먼저 파업에서 이탈되면서 소수의 조합원만 가지고 파업을 유지할 수 없는 옥새 파업이 되겠죠. 이렇게 소수 이 전체와 유리된 소수의 파업이 끝까지 간다면 옥새 파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나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수 비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해서 조합원들도 파업 시청하기에 어려웠다. 좀 더 장기적인 투쟁을 보기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내부에 조직을 좀 재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간부 중심으로 투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화물연대 투쟁을 공공운수가 이제 자기 투쟁으로 받아 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실면은 기획입니다. 기획. 우리 전원배 동지가 울산 노동운동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991년 열사투쟁 전국에서 울산의 이 노조 대표자와 민족민주 진영 대표자들이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짜고 치는 평화 집회를 할 때 우리 전원배 동지가 속해 있던 우리 동지들이 이러한 평화 집회, 짜고 치는 집회를 앞에서 선도 투쟁을 하면서 그것을 깨부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찰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일부는 이제 무장 해제가 당하고 일부는 시청 앞으로 그야말로 도망갔다 이런 뭐, 무용담을 좀 재밌게 다룬 겁니다. 민주노동당 흥망사는 이제 민주노동당에 분해라는 게 있었는데 잘 나갈 때는 분해가 1,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전국 분회장 수련회와 열성당회를 개최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당원들의 공연 모범 사례 뒤풀이가 밤새 이어져서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러한 지역 차원의 분해는 이제 지역 분해와 대규모 사업장에 있는 직장 분해 이 두 가지로 나눴고 이제 이러한 아, 당에서 민주노동당 당시에 약 7천 명 정도가 분회에 고정적으로 참여했다. 당원이 아마 아, 3만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시기에 2005년 시기에 그럴 때 이제 7천 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진출을 한 이후에 아, 스타 의원들의 활동 여기에 주목하면서 당이 이제 의정 활동에 주목이 되면서 이러한 지역 활동도 시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은 문화면으로서요. 이제 월드컵을 다루겠는데요. 원래 이 월드컵 같은 집단 경기는 이제 집단과 집단 간의 경쟁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종의 이제 마을과 마을, 단체와 단체 간의 대항전이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관중과 전문적인 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중과 선수가 구별 없는 이러한 역동적인 또 우리 돌싸움,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돌싸움, 패싸움 뭐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단체 경기는 일종의 패싸움 비슷하게 되면서 정확한 정밀한 규칙보다는 민중들의 어떤 억누름을 분출하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포츠로 귀족들이 이제 경기 규칙을 도입해서 신사적인 경기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경기는 민중의 역동성이 이게 핵심인데 이것들이 이제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것들을 순화시키는 스포츠로 화됐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홀리건도 다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제 이 그 민중들이 이 지배계급이 정해놓은 선수와 관중의 구분 이런 것들을 깨고 그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그죠?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아니면 홀리건처럼 난동을 피우는 바로 이러한 난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중들의 억눌림을 유출하는 거죠. 홀리건의 약 80%가 육체 노동자이거나 실업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이런 프로축구를 관전하면서 대리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료들과 직접 편을 갈라 서로 부딪히면서 이 선수와 관중이 구분이 없는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동료와 계급식을 부추기는 게 낫다. 그래서 TV 앞에서 스포츠를 보는 거는 진정한 스포츠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투고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에 대해서 일단 이 퇴진 촛불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기존 정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탄핵 촛불을 계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퇴진 촛불을 주도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진보진영 쪽에서는 이제 그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인데 하나의 촛불 투쟁은 사실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반윤석열 투쟁을 하고 또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촛불 투쟁 이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양대 보수 정당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촛불 투쟁 내부에서는 이제 그 정당을 추진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당이 2020년처럼 민주당의 우호적인 비례정당, 즉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제3세력이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노동자와 이 시민이 같이 하는 그러한 연대체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촛불정당이 추진할 때 기존 진보정당과의 관계가 화두가 되고 만약에 이러한 촛불 정당들이 이 진보 정당과 분리해서 광범위하게 창당이 된다면 총선에서 어, 진보 정당과 노동자 정치가 어, 이, 이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진보 정당이 이러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하고 선거연합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글의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